정욱 감독의 좋은 사람은 25회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이관왕을 수상한 작품으로 탄탄한 내러티브로 담아낸 완성도 높은 작품. 이게 탄탄한 내러티브. 또 올해 가장 날카로운 웰메이드 서스펜스. 날카로운 웰메이드. 왜냐하면 내가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효진 기자나 빈틈없이 촘촘한 연출과 연기가 대단하다. 뭔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웰메이드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 손색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잘 만들었다는 평가에 근데 부응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근데 이 웰메이드라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소위 시놉시스. 그것도 영화 안내에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밑에도 시놉시스를 그대로 베껴놨는데 그 시놉시스가 영화를 말하는 이야기죠. 이야기. 이야기의 줄거리죠. 줄거리. 근데 이 영화는 이 줄거리를 아는 것이 전혀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우선 줄거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스포일러가 없어요. 이거 알아도 소용없다고. 고등학교 교사 경석의 반에서 지갑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반 학생과 교사인데 이 사람 1학년 일반 교사더라고요. 담임 교사. 세익이 그 범인으로 지목돼요. 이 사람 학생은 공부도 못하고 뭐 맨날 멍하니 있고 졸고 대답 못하고 뭐 그런 애들 있죠. 전형적인. 경석은 세익을 불러서 어떤 말을 해도 못 될 테니까 진실을 말하라고 하지만 세익은 무조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날 밤에 학교로 데려왔던 경석의 딸 윤희가 이혼 상태인데 이혼한 아내가 아이 좀 봐달라고 그래서 데려와요. 그래서 그걸 아내를 데려왔는데 얘가 왜 학교로 데려오냐면 이 세익한테 너 앉아서 이거 진술 반성문이란 진술서 써로 갔는데 걔를 이제 집으로 보내고 안성을 받아야 되니까 학교로 다시 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왔는데 이 딸이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같이 따라 올라가려고 안 그래요. 그래서 딸을 차에 놓고 이 학생한테 그 종이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딸이 없어지고 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중상을 입는데 그때 또 세익하고 같이 있는 CCTV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핵심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 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주인공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서스펜스가 있죠. 이게 의심해야 될 말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주 서스펜스가 있어요. 서스펜스가 있고, 근데 그 서스펜스 자체, 세액이 범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줄거리 아는 것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조금의 도움은 되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다. 광고지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의심과 믿음 그 사이에 좋은 사람. 이런 식의 광고지도 많이 나와요. 이게, 어, 그러니까, 그래서 김용옥 기자는 이 영화가 좀 더 깊은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탄탄한 게 뭐가 탄탄한 것이고, 날카로운 게 뭐가 날카로운 거고, 빈틈없이 청취한 게 뭐고, 웰메이드인 게 뭘 웰메이드라고 그러냐. 그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느끼게 만드는 영화예요. 그래서 김용옥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국영화상한학교라 불리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정욱 감독의 장편 데뷔작 좋은 사람은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세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단편적 프레임에 소소한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은 결코 단편적이고도 평면적이지 않다. 입체적이고 다중적이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요렇게 이제 신문 기사니까 요렇게만 쓰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자들 보면 이거 다 그 포스터에 다 있는 말이에요. 아주 너무나 많이 보이는 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만으로도 이렇게 심오한 메시지. 지금 전부 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라고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탄탄한 스토리는 놀랐다. 뭔가 확실한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됐다. 뭔가 확실한 이론적, 줄거리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평가는 다 내리고 있어요. 좋은 사람의 미덕은 질문이다. 근데 그게 질문이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보고 나면 좋은 사람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정의. 뭔가 생각을 말하는 게 찬사의 공식 퍼스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평가에 덧붙여서 아니 그러한 평가를 훨씬 뛰어넘어서 정욱 감독의 좋은 사람이라는 장편 데뷔작이
특별한 사건 없이 일상을 덤덤하게 담아내어 기존의 영화 관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과 평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홍상수 감독의 장편 데뷔작. 돼지가 오물에 빠진 날만큼이나 중요한 장편 데뷔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필자가 생각하는 이 글을 쓰는 이유에 영화 초반에 나오는 사람들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살아.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되돌리는 거야. 그 용기만 있으면 몇 번을 잘못하고 실수해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주인공인 고등학교 교사가 경석이 말을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시작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하는 영화의 주제를 뚜렷하게 제시해요. 그리고 영화는 이러한 질문의 범주에서 101분의 사용시간 동안 내내 갑갑할 정도로 벗어나지 않아요. 다른 질문 안 하고 이것만 딱 계속 물어봐요. 세상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는 동안에 이 영화가 마련하는 이러한 윤리 도덕적 과제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느끼죠. 좋은 사람인가? 내가 이거 좀 약간 비겁하게 행동하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그렇지만 굳이 말로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미묘하고 섬세한 문제라서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 미묘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를 주인공의 삶이라는 아주 영화의 모범적인 문법이죠. 주인공의 삶이라는 모범적인 문법으로 딱 제시해주고 있어요. 피할 수도 없는 거죠, 관객이. 주인공의 삶이 딱 그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이 답답함이나 갑갑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답을 하라고 딱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대답이 없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질문이 너무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즐기려고 영화관에 왔다가 에? 일부러 숨겨두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숨겨둔 건 없어요. 그렇게 큰 잘못하고 산 건 아니니까. 소위 카펫 밑으로 쓸어버렸던 언더 더 카펫이라고 그러죠. 어, 더스트를 어?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을 뭐 그렇게 뭐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이렇게 뭐 죽을 죄를 졌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진퇴양난의 삶의 정복을 들키는 거죠. 주중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말에 영화관에 왔다가 그 스트레스의 본체를 정통으로 만나게 된 상황인 거죠. 답답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삶의 재현이라는 영화의 문법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일상의 산문이나 담론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상의 산문이나 담론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면 굳이 영화로 그게 볼 수 있죠. 그건 오락 영화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난경의 경험, 그런 경험, 이거는 예술이죠. 그래? 관객의 오감을 자극하여 추체험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이 영화라는 예술의 정례의 예술적 존재성이죠. 그죠? 오락 영화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예술 영화가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술 영화의 존재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시나리오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가 포스터에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언급돼 있어요. 현대인의 삶의 핵심 딜레마를 그죠? 영화를 통해서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이거는 홍상수 감독처럼 새로운 장르죠. 새로운 장르예요. 그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겠다는 감독의 의지가 아주 뚜렷해. 이 새로운 장르, 이 정호 감독이 만들려는 새로운 장르는 2021년 9월 24일 게재된 정신병원이라는 아살렘이라는 글에서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파시즘이라는 용어로 정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나도 길고 복잡한 토론이라서 일자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 이 교수의 에세이 리딩 8 어사일럼이라는 이 시리즈 중에 이 교수의 에세이 리딩 8 어사일럼이라는 거에 아유 이거를 자세히 읽었어요. 근데 이 글은
그러니까 돌봐줄 것으로 여겨지던 프랑스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던 환자들 약 4만 5천 명이 세계 2차 대전 기간 동안 기아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거의 굶어 죽은 거죠. 근데 그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이 3배로 폭증하고 정신병원 수용자의 40%가 사망하는 재난을 경험하고 있던 그 1941년도 그때 프랑스 남부의 생알방이라는 그 알방의 병원은 생알방 병원은 그 환자들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난민 그 레지스탕스 요원까지 돌보면서도 사망률이 10%였고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없었어요. 이거를 연구한 거죠. 왜 그랬을까? 나치와 그에 동조하는 BC 프랑스 정권의 괴뢰 정권의 파시즘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 파시즘이죠. 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심리상속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파시즘. 이것도 이겼기 때문이라는 때문에 생활방의 성공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 글은 입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만 아니라 이 글이 기반하고 있는 Our Lucky Hours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먼저 있었는데 그 영화도 이걸 입증하고 있어요. 이 글을 자세한 이건 길고 복잡한 논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관심 있는 사람 읽어보시고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은 단 것 같아요. 우리는 일터의 계급 체계 안에서 국가의 행정관료 시스템 안에서 이방인과의 상호관계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조차 크건 작건 매일매일의 파시즘 데이 투 데이 파시즘, 에브리데이 파시즘이죠. 의 치명적이고 구분하는 영향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치명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방인, 너는 뭐 쫄따구, 그죠? 그거를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분나고 살지만 생활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건 아니다. 넘어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생활방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몇 명이 더 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파시즘,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파시즘을 해결하는 방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글을 인용을 했냐면 바로 장욱 감독의 이 영화가 홍상수 감독만큼이나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 그건 바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지식 권력, 날리지 파워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날리지 파워를 썼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식, 아는 거, 그게 바로 파워라는 거죠. 의사의 지식, 파워예요. 교사의 지식, 파워죠. 교사가 성적을 어떻게 주든 성적을 받아야 되죠. 왜? 교사는 압도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의사가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 라고 말하면 우선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압도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파워죠.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정치 권력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는 현실을, 이 현실을 말한 사람이에요. 말한 철학자, 중요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걸 고고학적으로 과거까지 다 뒤집어서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고고학이라는 게 현재에서 과거를 쳐다보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한 바 있어요. 그리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 전범이었던 아이히만의 전범 재판을 집시하다가 보통 아이하면 악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악의 평범성. 아주 평범한 노인네다. 아이히만 혼자 한 게 아니라 평범한 악이 평범했기 때문에 아이히만이 된 거다. 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기자였는데 철학자로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연구하면서 세계적인 철학자로 바뀌어요. 최근에 칭송을 받으며 16년의 정치 생활에서 은퇴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왜 기회 있을 때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회 있을 때마다 나치 독일가 과거를 반성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대단한 분인 거죠. 그런데 일본은 자국의 여론추이 때문에 여론에서 비판을 받으면 총리가 못 되고 국회의원이 못 되죠. 그래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군 성노예된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 형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본 정치인들이 그렇게 반성하고 못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파시즘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의 잘못만은 아닌 거죠.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파시즘적인 정서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정치인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일본 대중의 파시즘적 정서를 그게 불가피하거나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업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일상생활 속의 파시즘과 싸우는 행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력 이거겠죠. 그럴 때 바로 장욱 감독의 이번 영화가 좋은 사람의 의의가 뚜렷하게 드러나요. 근데 스토리를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전부 다 아는 것 같은 교사 경석과고 의심을 받는 무능한 학생 세익의 힘의 관계가 나중에는 역전돼요. 뒤집어진다고. 그게 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예요. 왜 역전됐을까? 말해.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말하라고 하고 다그치는 교사 경석에게 중간에 세익이 반격을 해요. 처음부터 선생님은 다 안 믿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석의 지식의 힘을 압도하는 세계의 지혜의 힘이 있어요. 그 힘은 거짓말하는 게 정말 싫은데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거짓말밖에 할 게 없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내파의 자세나 내파의 자세. 이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생활 속에 이 체제, 지금의 체제를 스스로 마음속에서 부셔가는 일상 속의 파심을 하고 싸워가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내가 인용하는 거는 무슨 찌라를 본 게 아니라 광고 문구예요, 다. 그 포스터에 붙어 있는 글자들이에요. 더 이상 인용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주제가 뚜렷해. 교사 경석도 결국에는 착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학교.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는 좋은 교사, 착한 교사, 좋은 교사, 좋은 교사, 응? 착하고 좋은 교사. 이런 좋은 교사겠죠. 착한 교사. 착한 교사는 착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죠. 좋은 교사의 역할을 강요하는 근대 사회의 자체 모순을 자기는 정확하게 교사 노릇을 했는데 모순 그 자체를 체제 그 체제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팔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퇴직이죠. 그래서 퇴직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결국은 퇴직을 해요. 그러니까 경석 자신이 왜 그러냐면 원래 조의 노도가 있었어요. 그거와 정반대되게 파시즘의 산물이 돼요. 하필이면 압박을 하는 거죠. 학생을 압박하고 자기 자녀를 압박하고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행동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경석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파시즘의 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쁜 거죠. 그걸 깨닫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내파의 혁명적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다면 학교를 떠나는 경석하고 학교를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학교를 하립시도라는 세익이 영화에서 서로 헤어지면서 교체하는 게 아니에요. 교체하지 안 만나요.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는 것처럼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헤어지면서 교차하고 한 사람은 승리자고 한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단지 새로운 탈근대 시대, 다가올 민주주의는 새로운 탈근대 시대의 사상계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하게 만들어요. 두 사람 다 왜냐하면 네파의 혁명적 깨달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데뷔인 장편 영화가 성찬수를 경이로워요. 왜냐하면 켄 로치, 우리 시대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켄 로치의 영화, 2016년 가장 최근작이죠. 칸 영화제 황금종려 수상작인 다니엘 블레이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워요. 그래서 가능한지 의심스러워요. 다른 사람들도 좀 이 얘기를 본 사람들은 한번 같이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좌파 감독답게 국가의 행정관료 시스템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변하고 있어요. 억울하다.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근데 정욱 감독의 이 좋은 사람은 피해자 세입뿐만 아니라 경석의 딸의 팽손이 교통사고의 가해자처럼 그 사람도 뺑소니라고 하다가 멈춰요. 양심이 좀 있는 거죠. 누가 보고 있으니까. 완전히 못 도망쳐요. 그러니까 착한 애들가 주로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쩌다 보니 악한 행동자가 되어버렸다. 나는 착한 의도만 있었다고. 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안 치게 하겠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펜션을 하려다가 세이가 보고 있으니까 도망치지도 못해요. 양심은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 악한 행동자가 살 수가, 자기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보고자 끌고, 낡은 보고자 끌고 사는 사람이 그거에 힘안들면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 피해자라고 여길 수 있을 가해자예요. 형석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피해자라고 여길 수 있는 가해자.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 정의로워. 페노치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이 영화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래요. 국수 국뽕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서 페노치보다 세. 이런 딱지 따먹기, 땅 따먹기 놀이가 아니고 우리 모두, 인류 모두가 미래로 어, 가기 위해서는 뇌파의 혁명적인 깨달음이 필요한데 그 깨달음의 길을 열어가는 놀라운 예술적 업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